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확률과 통계학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의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확률 및 통계학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 즉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어떤 일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큰 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측을 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신뢰도를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이러한 일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크게 큰 집단에, 즉 모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제 예측을 하거나 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뿐더러,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우리가 수학적인 수식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하지만 어떠한 일련의 정확한 규칙은 없지만 불확실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대부분의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법들, 그것이 바로 어떤 이제 스토캐스틱 시스템을 다루는 기법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개념은 이제 불가피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뉴턴이 찾아낸 F는 ma라고 하는 어떤 역학 법칙이 있을 때, 이제 가속도의 법칙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물체가 어떠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것이며 어느 방향으로 또 나아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즉 수학적으로 분석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수식이고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현실 삶에서 예측하기가 힘든 사건들,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스템 자체,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대상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간 영역 안에서 몇 초 뒤에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몇 가지 데이터들, 일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심 있어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나면 적어도 정량적으로 표현은 가능하겠죠. 이게 일어날 확률은 얼마이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형식의 불확실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확성이 있는 사건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확률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떤 큰 흐름에서 지금 저와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나누었던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 확률이라는 개념부터 이제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제 또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어떤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의 정량적인 표현은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여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제 다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이제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내용은 이제 사건과 확률로서 가장 먼저 확률 및 통계학 서론, 이제 조금 전에 저와 함께 다뤘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런 형태로 확률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루면서 큰 흐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 확률 및 통계학을 다룰 때 확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확률에 대한, 그리고 다양한 그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용어들의 정의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련 정의를 다룬다고 하지만, 물론 수학적인 개념들도 많이 들어가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개념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이제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요런 불확실성, 내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런 용어들의 정의를 통해 확률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큰 흐름들 를 이제 잡아 나가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정의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확률의 어떤 정의들의 역사적인 배경들, 어떻게 초반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어떤 큰 흐름에서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확률들, 여러분들께서 불확실성을 표현하게 될 때 그 불확실성은 수치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어떤 수치의 어떤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 때 배우셨겠지만 뭐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퍼센티지, 비율의 값으로서 확률이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의에 의해 가질 수 있는 성질들은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확률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이 주변 현실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단독으로 그냥 한 가지 사건에 대해만 일어난다면 굉장히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 상황을 보시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확률적으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는 것은 주사위를 한번 첫 번째 던진 것의 결과가 그 다음 번째 주사위를 던진 것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첫 번째 뭐 던져서 뭐 4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4가 나왔네 하면서 뭐 이렇게 점점 다른 어떤 두 번째 던지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4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현실적인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든 어떤 물리적인 요인이든 그 다음 번째 사건이 이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현실 상황을 다룬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분명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어떤 그런 수학적인 방법이 바로 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죠. 이 단어만 보셔도 이제 어떠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조건 하에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은 이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루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함수의 개념으로서 어떤 사건이 시행이 됐을 때 그 사건의 결과로서 나오는 값들을 어떤 수치적인 실수로 대응시켜서 하나의 함수의 대응 관계로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확률 변수까지 다루면서 이 첫 번째 강을 이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단 큰 흐름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단순한 수학적인 개념에서만 확률을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수치적 어떤 딱 자명한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내가 충분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들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들이 필요하며 그것들을 수치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내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정량적으로라도 이 사건은 이러한 확률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요 확률 및 통계학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첫 번째 이 확률 및 통계학 서론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확률 및 통계학은 일단 많은 분야에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학의 한 분야로서 지금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요. 일단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으로 통계학 분야를 나눌 수가 있으며, 이 기술 통계학이 추측 통계학에서 실제로 이론적이고 그리고 응용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많이 필요한데, 그 확률이라는 개념을 잡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전체 어떤 집단을 우리가 모두 조사해서 그 특성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을 추출을 해서 일부분에 추출된 집단, 즉 표본이라고 하는 요 집단을 분석을 했을 때 일단 전체 집합은 아니지만 이 일부분의 집합을 떼어내서 부분 집합으로서 분석을 하고 나면 역으로 이 전체 모집단이라고 하는 이 집합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추측 통계학을 대표하는 이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추측 통계학을 먼저 보시면 일단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이 표본에
포함된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분석된 정보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추론을 다룬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서 여러 가지 뭐 청소년들의 뭐 어떤 영역, 시간 영역대별로 공부량을 뭐 조사하였더니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통계 자료 막 그래프로 보여주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소모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일단 어느 일정 지역의 일부분의 청소년들을 표본 집단으로 잡고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청소년들의 특성을 역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들을 다루는, 이론적인 학문들을 다루는 게, 그리고 또 그것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 표본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신뢰도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정의해서 한 9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내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함께 다뤄지는 것이 바로 추측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통계학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표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분석하고 요약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 이 표본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제 분석하는 이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의 중요한 특성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어떤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둘이 이제 통계학의 큰 범주에서의 이제 나눠질 수 있는 이제 분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큰 흐름으로서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추론도 하고 하는 것이 어떤 확률 및 통계학의 일반적인 어떤 공부의 큰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학적인 분야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여러분들 금융공학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죠. 그런 것을 보면 일단 간단한 예로 어떤 주식에서 종가를 뭐 예측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실제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값이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명확한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내가 오늘의 뭐 어떤 기업의 어떤 상황들을 입력으로 넣고, 그리고 현재 뭐 해외 어떤 상황들을 함께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우리나라 뭐 어느 업체의 어떤 주식의 종가가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이걸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 값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기반으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런 어떤 명확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하나의 주식의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변해왔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 변해 올 때 어떤 그 주변의 정황들을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 개개인마다 소액 투자자 주식을 하는 분들도 이제 개인만의 어떤 공식을 세워서 뭐 접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 확률 및 통계학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공학적인 분야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딱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나시고 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어떤 상황들, 발생하는 그 사건들을 자연적인 관점에서 확률을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뭐 센서를 가지고 또 자연 현상에 대한 값이나, 혹은 센서를 가지고 내가 뭔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계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노이즈라는 개념, 즉 잡음이라는 게 섞여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딱 정지해 있는 곳에 거리를 측정한다고 할 때 어떤 센서도 정지해 있고 이 벽도 정지해 있다면 어떤 하나의 직선의 개념으로 쭉 거리 정보가 들어와야 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취득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잡음에 의해서, 노이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규칙한 이제 틀이 이제 그 데이터가 취득이 돼서 그려진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불규칙하게 들어온 실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노이즈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일정하진 않지만 어떤 분포, 어떤 그 크기들과,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영역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잡음으로써 발생할 빈도수를 살펴보게 되면 일련의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불확실성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런 특성으로 확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특성을 예상하여 그 신호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값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공학적인 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도 이제 공학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단순히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어떤 집단 간의 특성을 추론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불확실성을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확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확률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이제 관련 정의부터 함께 다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어떤 확률이라는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확률 실험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확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 랜덤 익스페리먼트란 이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일단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반복하더라도 매 실험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실험을 말한다. 이제 확률 실험, 즉 어떤 조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험을 반복했을 때 항상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많이 보셨던 주사위 던지는 겁니다. 그냥 주사위 던지면 계속 3만 나옵니까? 아니죠. 계속 던지는데 그 던지는 그 조건 하에서 일단 같은 높이에서 뭐 같이 던진다라고 할 때 반복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말하는 것이 이제 바로 확률 실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즉 실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실험이 바로 확률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바로 실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실험을 확률 실험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확률 실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실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확률 및 통계학을 직접 이제 공부하면서 들어가시기 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즉 관심이 있는,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에서 나왔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반면 이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두 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결정론적으로, 즉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입력값이 있으면 그 입력값에 의해서 충분히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시행을 하는 것을 이제 실험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을 여러분들 이제 스토캐스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시스템입니다. 확률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시스템의 차이는 확실히 결정지을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라고 하고, 하지만 확실하게 예측 불가능한 것은 이제 우리가 스토캐스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터미니스틱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을 예를 든다면 어떤 시스템에서 F는 MA를 이용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가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정이 일어난 후에 확실하게 이 100N의 힘을 주면 이 물체는 어떠한 가속도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시간 영역 안에서 쫙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터미니스틱 시스템과 스토캐스틱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확률 및 통계학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 스토캐스틱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한 불확정성이 내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확률 실험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간단히 시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행. 그래서 이제 트라이얼 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확률 실험이긴 한데 내가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주사위 한번 던지는 거 실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한번 던져본다, 그러므로 이제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 실험, 트라이얼, 시행 같은 의미로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정의에 이어서 이제 표본 공간과 표본점입니다. 여러분들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이제 추출해서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바로 표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본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을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정확한 정의를 보시면 확률 실험에서 가능한 확률 실험, 조금 전에 여러분들 확률 실험,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막 시행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모든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샘플 스페이스라고도 하며, 표본 공간의 원소를 이제 표본점, 샘플리먼트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사위를 막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공간으로서, 즉 1, 2, 3, 4, 5, 6, 그 전체 공간이 이제 여러분들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 각각의 원소, 즉 1, 2, 3, 4, 5, 6이 이제 샘플리먼트에서 표본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시행을 했을 때. 즉 표본 공간은 보통 S로 표기한다. 자, 샘플 스페이스에 이제 S를 따서 표본 공간 보통 S로 표현을 하고요. 앞에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 자, 주사위를 굴리는 시행 말씀드렸죠. 굴리는 시행의 표본 공간은 당연히 S equals 중괄호 F1에서 F6까지 이고, F1, F2, F6 하나하나는 각각의 S의 표본점이다. 샘플리먼트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표본점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 자체가 굉장히 딱딱 끊어지는, 즉 이산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시행이나 이런 어떤 표본들의 어떤 그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그 유형이 나뉜다는 겁니다. 그 표본점들의.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표본 공간에는 이제 이산형 표본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산형 표본 공간. 자, 여러분 이산형 표본 공간은 이제 자, discrete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이 디스크릿 샘플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감이 딱 오시겠지만 주사위 던지듯이 이제 하나씩 딱딱딱딱 끊어져서 나오는 이제 원소를 표본 공간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산형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자, 유한 혹은 자, 여러분들 자, 무한 개수이지만 자, 유한 혹은 무한이지만 이제 셀 수 있는 이제 샘플리먼트, 표본점이라는 거죠. 자, 셀 수 있는 이제 표본점. 그래서 이제 셀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꺼내서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인즉슨 이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표본점이 이제 표본점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산형 표본 공간, 디스크릿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이산적인 게 있으면 연속적인 것으로 이제 하나를 또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연속형 이제 표본 공간으로서 자, 여기서 이제 바로 continuous 자, 샘플 스페이스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의 간단한 정의는 이제 또 똑같습니다. 자, 일단 유한 혹은 무한하지만 이제 셀 수 없는 표본점이라는 겁니다. 자, 유한하고 무한하지만 실제로 뭐 딱 끊어져서 있을 수 있고 이제 영역이 존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무한히 나가는 이제 표본 공간일 수도 있지만 이제 셀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하나 꺼내서 셀 수 없는 것이 이제 연속형 표본 공간으로서 continuous sample space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셀 수 없는 uncountable-하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하지만 무한계수이지만 셀 수 있는 그것은 이제 countable infinite라고 이제 무한하지만 셀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산형 표본 공간은 여러분들 주사위 던지는 것을 이산형 표본 공간으로서 1, 2, 3, 4, 5, 6 할 수 있는데 확률 실험을 하지만 연속형 표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의 키를 뭐 측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키의 값은
어떤 표본 공간으로서 이산적으로 탁탁탁탁 끊어져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연속형 표본 공간으로서 사람의 키를 측정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표본 공간의 표현 방법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살짝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S 샘플 스페이스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샘플 스페이스가 이제 x 바 그리고 이제 1m보다 크지만 이제 3m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샘플 스페이스로서 이제 표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과 표본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 확인을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 정의로는 이제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벤트, 사상. 여러분들 이제 느낌은 오실 거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라이얼 시행을 했을 때 뭔가 말 그대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은 이벤트라고 정의하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본 공간. 시행을 했을 때, 즉 트라이얼,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집합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분이라고 하면 누가 정해줍니까?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 뭐 누가 임의를 정해서 야 이게 일부분이니까 그거를 사상으로 써라? 아니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을 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이 일부분이 나오기 위한 어떤 확률의 값은 얼마이냐라는 것은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 자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렸는데 그때 짝이 나오는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짝이 나오는 사상. 내가 이제 짝수가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얼마냐라고 궁금해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표본 공간에서 그 짝수가 나오는 그 값들에 대한 것이 이제 바로 사상이 되는 거죠. 관심 있어 하는. 그래서 짝이 나오는 사상을 A라고 정의한다면, 조금 전에 F1, 2, 3, 4, 5, 6로 정의했다면, 자, 여러분들 F2, F4, F6 이런 식으로 사상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3의 면이 나오는 사상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B라고 정의를 한다면, 전체 집합,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제 F3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3이 나오는 사상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제 사상의 예로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상에는 이제 당연히 합사상, 곱사상, 배반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사상을 간단하게 보시면, 합사상, 곱사상, 배반사상을 보시면 표본 공간 S에서 정의된 여러분들 임의의 두 사상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표본 공간 내에서 임의의 사상 A와 B가 주어졌을 때, 자, A 합 B, 자, 합사상이죠. 이 사상과 이 사상의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죠. X는 그 원소로서 이 표본 공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값들이고요. 그리고 그때 X가 A 또는 X가 B에 포함이 된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합집합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원소들이 이제 표본 공간에서 추출이 되면 그것이 이제 합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사상, 유니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A, B, 교집합이죠, 여러분들. 이 사상에도 포함되지만 이 사상에도 포함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동시에 포함되는 이제 서플리먼트, 샘플리먼트, 즉 이제 표본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점들이 이제 요 표본 공간 안에 존재할 때 A와 AND가 들어갔죠. A에도 포함되고 B라는 사상에도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곱사상, 즉 교차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감이 오시죠. A, B일 때 그 서로 이제 교집합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터섹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 B가 공집합이면, 자, 이제 서로 겹치는 게 없다면, 이 사상과 이 사상에 이제 포함될 때 이제 어떤 표본 공간에 있는 점들이 실제로 이렇게 전혀 사상끼리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서로 배반이다, mutually exclusive 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서로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반사상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합사상, 곱사상, 배반사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확률 계산을 위해서 확률을 정의하기 전에 이제 확률 계산을 할 때 좀 유용한 연산 법칙들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집합을 공부하시면서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교합 법칙 A 합 B는 이제 B 합 A다. 서로 바꿔도 합집합은 성립한다. 그리고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순서 바꿔도 교집합은 값은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합 법칙으로서 A 합 B를 먼저 하고 C를 하는 것은 B 합 C를 하고 A를 합쳐도 같은 결과이다. 그래서 이것을 결합 법칙으로서 A 합 B 합 C 합 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A 교 B를 먼저 하고 교집합을 하거나 그 다음에 B 교 C를 하고 A와의 교집합을 구하거나 어차피 서로 다 공통된 부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분 법칙은 여러분들 전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쭉쭉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칙연산과 동일하게 요 교집합을 먼저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합집합이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리고 A 합, 그 다음에 가운데 교집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서 여러분들 A 합 B의 여집합은 당연히 여러분들 전개되면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A 교 B의 여집합도 여집합 각각 전개해 주면서 이제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중요한 성질만 이해하고 나시면 다양한 앞으로 이제 무조건부 확률, 여러 가지 베이즈 정리 이런 것을 정리할 텐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률에 대한 계산을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수학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한번 정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확률 실험, 즉 시행을 수행했을 때 여러분들 즉 실험을 하고 랜덤 익스페리먼트, 즉 시행을 했을 때 관심 대상이 이제 사상에 대해서 뭐 이벤트, 즉 이벤트 A에 대해서 뭐 일어날 가능성을 여러분들 이제 사상 A의 확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수학적 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뭐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했는데 내가 그 나오는 결과 중에서 관심 있어 하는 그 대상이 나올 확률을 정하는 것. 그것이 일단 여러분들 자, 사상 이제 A의 확률을 구한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실험을 하는데 랜덤 익스페리먼트예요. 내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실험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 내가 이게 얼마나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래야 확률적으로 좀 낮은 것을 선택하든 높은 것을 선택하든 이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상 A의 확률, 즉 여러분들 probability, 즉 PA라고 하여 이 PA의 값을 이제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보통 이 확률을 이제 초반에는 이제 지극히 옛날에 초반에는 어떤 초기 확률론으로서 주로 게임에서의 어떤 이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활용되었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이제 또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고전적인 확률의 정의로서 이제 라플라스가 정의한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에 의한 확률의 정의는 자, 여러분들 이제 등확률. 자, 등확률 모형이라고 해서 자, equally 여러분들 likelihood라고 등확률 모형이라는 게 존재했었다는 거죠. 이 등확률 모형은 여러분들 어떤 시행과 관련해서, 즉 트라이얼, 시행과 관련해서 가능한 모든 결과는 모두 실현 가능성이, 즉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처음에 등확률 모형, 즉 equally likelihood라고 해서 확률 모형이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그 S에서는 이제 모두 실현한 가능성이 동일한 n개의 표본점들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전부 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전부 다 실현 가능한 동일한 n개의 뭐 표본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대상인 뭐 사상 A는 이 라플라스의 등확률 모형에 의해서는 사상 A는 이제 NA개의 자, 표본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상 A의 이제 실제로 이제 개수는 이제 n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등확률 모형으로서 확률을 정의하면 바로 이제 n분의 여러분들 이제 n개의 표본점을 가지고 사상 A의 개수가 이제 바로 요 NA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표본 공간에서 존재하는 이제 개수. 자, 표본 공간에서 존재하는 표본 공간의 이제 개수가 이제 n개. 이 표본점으로 전체 구성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n분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상 A의 개수에 이제 NA를 넣어준 것이 바로 이제 등확률 모형에서의 확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사위 굴릴 때 가는 결과로서 FA, F1, F2에서 F6까지 갈 때 모두 실현 가능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주사위 1, 2, 3, 4, 5, 6은. 왜냐하면 던졌을 때 뭐 같은 면의 모양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의에 따라서 보면 이제 사상 A에 즉 예를 들어서 사상 A를 여러분 살짝 오른쪽으로 오셔서 등확률 모형에 의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자, 주사위를 굴릴 때 가능한 결과로서 F1에서 F6가 있다면 이제 사상 A를 뭐 짝수면이라고 합시다. 이제 짝수면. 자, 짝수면이 실제로 이제 나올 사상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F1, F2, 여러분들 F2, F4, 그다음에 F6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요. 이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 확률 A는 자, 그래서 6분의 3, 즉 등확률 모형에 의해서 이제 확률은 전체 여러분 표본 공간에 이제 표본점들은 6개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면은 3개이기 때문에 6분의 3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주사위를 던질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하지만 등확률 모형으로서 이제 계산이 되는 이러한 이제 수학적 정의들은 사실 이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가는 결과에 대한 어떤 수 이제 시행을 했을 때 수가 이제 유한적이고 뭐 모든 뭐 이런 주사위처럼 가능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이제 6개로서 이제 좀 딱 제한이 돼 있고 유한하고 그다음에 모두 실현 가능성의 결과가 이제 좀 동일하게 뭐 이렇게 1, 2, 3, 4, 5, 6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동일할 때 뭐 적용이 가능했으나 실제로 이제 좀 유한적이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죠, 여러분들. 유한적인 경우 정말 다양하게 연속적인 경우도 많고요. 연속적인 뭐 표본 공간에 연속형 표본 공간에서는 뭐 어떻게 찜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유한하게 다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인 어떤 즉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상대 빈도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즉 확률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빈도라는 것을 정의를 함으로써 확률을 재정립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상대 빈도라는 것을 정의해서 확률을 재정립했습니다. 자, 상대 빈도. 자, 여러분들 영어로 보시면 자, relative frequency of probability. 자, 이렇게 해서 상대 빈도로서 이제 확률 값을 이제 정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 요 상대 빈도를 이용한 확률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상 A의 확률 P A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요. 자, n분의 n A 관심 있어 하는 실제로 사상 A의 이제 항상 A가 이제 발생하는 횟수와 그리고 이제 전체 시행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오는 그 결과들을 수치적으로 계속 이제 늘려가다 보면 이제 이 사상 A의 확률이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개념이 정의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행 횟수 자체를 무한히 진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극한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모순점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확률이라는 개념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콜로그로프라는 어떤 사람이 이제 상대도수의 기본 성질을 바탕으로 확률을 이제 정의를 하면서 공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런 수학적인 정의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와 함께 이런 몇 가지 공리들이 만족하면 이제 그것이 어떤 확률로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개를 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한
확률 공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확률 공리들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공리들이 성립이 돼야 그것이 이제 확률이다라고 정의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표본공간 S에서 정의되는 모든 사상 A에 대하여 확률, 그 사상 A에 대한 확률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 빈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시행을 했을 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n번 다 나와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1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걸 초과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1보다는 가까우나 작고 0일 때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죠. 내가 시행을 막 하는데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사상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게 이제 0이고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표본공간 전체의 확률은 당연히 전체의 확률. 내가 막 시행을 할 때 그 전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1. 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공간 S에서 정의된 사상 A1에서 A2, AK가 즉 표본공간이 있을 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상들이 서로 배반 사상, 여러분들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다,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집합, 즉 서로 배반 사상일 때, 배반일 때 I가 J랑 이제 같지 않다, 지금 서로 이제 다 다른 사상일 때 I의 교집합 AJ가 공집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면 배반 사상이면 여러분들 이제 IK, I는 뭐 1, A, I 확률을 의미하죠. 이제 합집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합집합은 1부터 K까지 합집합을 계산하는 것은 시그마로서, 자, 여러분들 생각이 안 보이는데요. I는 1부터 K까지 각각의 확률을 그냥 다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배반 사상이면 그에 대한 확률 값은 그냥 다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더해서 계산하면 충분히 다 계산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S라는 표본공간 내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A와 A1이라는 여러분들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A2라는 사상이 있을 때 확률, 합집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합집합 I는 1부터 K까지라고 의미하는 기호고요. 자, 그러면 확률 이제 A1 합집합 A2는 지금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즉 배반 사상이기 때문에 P 확률 A1 플러스 P A2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확률 공리로서 정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교집합으로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각각의 확률끼리만 더해주면 값이 나온다는 것이고, 만약에 교집합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한번 그 교집합 부분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더하면 2번 더해지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확률 공리에 대해서 함께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공리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시행의 표본공간 S에서 정의된 사상 A에 대한 공리,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키는 어떤 함수의 개념으로서 이제 P A를 바로 이제 사상 A의 이제 확률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반을 잡고 이제 이론을 다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의 이제 초반에서의 어떤 라플라스가 정의한 확률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극한의 개념을 이용한 확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조금 더 이제 응용 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확률 공리를 정의해 놓고, 이 공리를 만족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공리를 만족을 한다면 이제 PA를 어떤 함수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제 P라는 것에 probability 해서 이제 A라는 사상 넣어버리면 이 결과로서 확률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함수의 개념으로 PA를 사상의 확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확률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확률을 정의하고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성질, 확률. 자, 함수 개념으로 이제 공집합을 넣으면 당연히 확률, 여러분들 시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률이 0인 거죠, 제로. 그리고 이제 당연히 A의 여집합은
여러분들 A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을 그 자체 확률을 이제 1에다가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그 A가 존재하고 있는 영역이 그 외부 영역을 말하는 거죠. 외부 영역. 하지만 표본 공간 S 내에서 그러므로 1 빼기 PA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또 A가 B에 속한다면 확률 값은 당연히 PB는 PA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A 합 B, A 사상과 B 사상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PA 플러스 PB의 마이너스 PA 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서 표본 공간 S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B의 교집합이 존재할 때 이 A 합 B의 확률은 요 전체 요 영역을 의미하므로 A만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은 요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한 번 더 더해지기 때문에 빼줘야 요 전체 면적이 한 번의 평면으로 나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확률의 어떤 기본 성질이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 성질 4번을 한번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으로서 자, PA 합 B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을 구하는 거니까 PA에 즉 A라는 요 것에 대해서 요 부분 한번 조금 파인 요 달의 모양으로 요것이 바로 A 여집합의 B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부분 더하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동그라미를 해주면은 이제 PA 합 B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PB는 A 교 B 플러스 A 교 B 플러스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요 영역 더하기 요 먹힌 부분, 요 부분을 더해주면 B가 나오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자, 두 번째 수식에서 요 PA 여교집합 B는 당연히 요 부분은 B 빼기 교집합이죠, 여러분들. PB 빼기 A 교 B 이기 때문에 요것을 1에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 요 전체 네 번째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자, A 합 B의 분할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4번의 어떤 확률의 성질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과정을 함께 다뤄보았고요. 자, 이런 확률의 기본 성질들, 증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좀 수식을 함께 또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근데 이제 이런 네 번째 수식을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형식대로 이제 3개까지, 사상을 3개까지 확장시켜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단순히 확률의 어떤 집합 연산 법칙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보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성질 4를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4를 이제 3개의 사상으로 확장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에 의해서 PA, PB, PC의 마이너스 AB의 교집합, 그리고 AC의 교집합 한번 빼주고요. 그리고 BC의 교집합을 빼주면은 그 중간에 있던 가운데 3개의 겹쳐진 그 부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아예 다 없어져 버리면서 마이너스로 이제 하나가 더 빠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플러스 A교, B교, C를 해줘야 이제 충분히 이제 전체 교집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우리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좀 문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간단하게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이 A, B, C, D이고 표본점 A, B, C, D의 실현 확률은 각각에 대한 실현 확률이 0.1, 0.4, 0.5, 0.1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이제 확률들이 이제 이렇게 0.1부터 0.5, 0.4, 0.4, 1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이때 사상 A가 바로 이제 표본점들 A, B 그리고 B, C, D, C는 D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PA라고 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0.1 더하기 0.3 더하기 0.1 두 개 A와 B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확률 0.1, 0.3을 더해주면 되죠. 0.4 여집합은 0.6 B는 당연히 BC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CD 더해주면 0.9 그리고 여집합은 0.1 그리고 PC는 0.1 사상이 이제 표본점이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실현 확률은 0.1이었기 때문에 0.1에 이제 여집합은 0.9. 이때 A 합 B는 당연히 여러분들
A와 B를 합집합을 해보면 A, B, C, D 전체 집합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안에 있는 원소들을. 그러므로 확률은 1이고요. 교집합은 A교 B는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B밖에 없죠. 그래서 B 실현 확률 0.3. 그리고 A교 C는 여러분들 A와 C라고 하는 것의 표본점들에 대한 공통 원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공집합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이다라고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예제 두 번째는 각기 종류가 다른 부품 A, B, C, D, E, F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하나씩 차례로 두 개의 부품을 랜덤 샘플링, 임의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부품은 6개가 존재하지만 임의로 이제 샘플링을 해서 하는 그런 시행, 트라이얼이 있으면 첫 번째 추출 부품이 A 부품이 되는 경우를 사상2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뽑았을 때 나오는 부품이 A라는 것을 여러분들 사상2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시행의 표본과 S의 표본점의 수는 6 곱하기 5, 즉 30개이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의로 랜덤 샘플링으로 2개를 뽑는데 첫 번째로 뽑는 거는 6개의 부품 중에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하나가 뽑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이죠. 그러므로 총 30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또한 임의 추출에서는 상자 내의 모든 부품이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 여러분들 임의 추출이기 때문에 선택될 확률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각 표본점의 실현 확률은 30분의 1로 30분의 1이라는 거죠.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확률 공부하실 때 각각 전체 뭐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그 어떤 뽑히는 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경우의 수로 이제 분자에 올려줘서 나눠줘 버리면 그때 그게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추출이기 때문에 각각의 실현될 확률이 30분의 1로 다 동일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2라는 사상은 첫 번째 A라는 부품이 뽑혀야 되기 때문에 AB, AC, AD, AE, AF 이렇게 총 5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확률은 P2는 자 30분의 5 그러므로 5, 1은 5, 5, 6에 30, 6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출했을 때 나오는 부품이 A 부품이 될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으로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주사위를 3개를 굴린다는 겁니다.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굴리는 시행의 결과 세 주사위의 눈의 합이 5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표본점의 총수는 여러분들 당연히 주사위가 1개 던지면은 1, 2, 3, 4, 5, 6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도 1, 2, 3, 4, 5, 6. 그 다음에 뭐 동시에 굴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1에서 6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각각의 여러분들 이제 가지쳐서 나가다 보면 경우의 수가 총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각 표본점들이 실현될 확률은 260분의 1로 각기 다 동일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사상 A는 여러분들 눈의 합이 5 이상인 경우입니다. 눈의 합이 5 이상인 경우를 다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주사위 최고로 나올 수 있는 크기 숫자가 6 더하기 6 더하기 6 그래서 18이 되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5 이상이 되는 것보다 5 미만이 되는 것을 찾아서 여집합의 개념으로 찾아버리는 게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여사상 A 여집합은 눈의 합이 5 미만인 거죠. 그러므로 사상 B는 눈의 합이 일단 뭐 3인 것부터 이제 A, C에 대한 것을 5 미만이고 사상 B를 뭐 눈의 합이 3, C를 눈의 합이 4,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되면 가장 작은 것은 111로서 여러분들 3이죠. 그래서 3, 4, 5만 3, 4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5 미만이니까. 그래서 B는 111, C는 눈의 합이 4는 뭐 112, 212, 211 세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여집합은 B의 합집합, 즉 3이 나오는 경우와 4가 나오는 경우를 다 합친 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의 반대인 A의 여집합이라는 거죠. 그럼 B와 C는 서로 배반이다.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기 때문에 PA의 여집합은 당연히 PB 플러스 PC 교집합이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확률은 눈의 합이 3인 경우는 한 가지,
눈의 합이 4인 경우는 3가지. 그러므로 216분의 1 더하기 216분의 3. 그러므로 216분의 4가 되죠. 그래서 216분의 4를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PA를 구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PA의 여집합은 PA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PA의 여집합, 즉 216분의 212가 나오면서 54분의 5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집합의 성질은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될 때 굉장히 너무 많은 쪽에 치우쳐 있다 하면 그 여집합으로 바꿔서 작은 경우의 수를 가지는 걸로 찾아서 1에서 빼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확률의 개념과 그리고 이제 확률의 성질들 그리고 확률을 정리하게 만드는 공리들을 이제 살펴봄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확률은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어떤 수치적인 정량적인 값이고 어떤 하나의 함수의 개념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수학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예제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첫째 시간 함께 진행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바로 이제 조건부 확률 개념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